오늘 제가 선정한 주제는 플라스틱입니다. 일비톡을 하게 된 일정을 받고 주제를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전자레인지에 적용 중인 플라스틱 종류를 확인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래 상식적인 수준의 플라스틱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선정을 했고요. 참고로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부품 수가 한 100에서 200개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 적용되는 플라스틱 수준은 한 20에서 30% 정도 수준을 차지합니다. 주요 내용은 그러니까 단 항목별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를 했고요. 플라스틱이 무엇이고 플라스틱 종류 구분,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제품이 어떻게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사용상 플라스틱을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및 사례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재료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봐도 플라스틱으로 안 된 것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용 편리성이나 가격이나 내구성 측면에서 아주 밀접한 재료인 건 확실한 것 같고, 이에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현재 또는 미래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어느 통계에 의하면 매년 한 1억 6,5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된다고 하는데, 2050년경에는 이제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예상도 있던데, 상황이 좀 빛나기를 바라지만, 그러니까 현재 플라스틱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또한 이제 줄이기 위한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이제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플라스틱의 어원은 그리스에서 이제 형상을 만들기 쉽다, 알맞다는 뜻의 이제 플라스티코스에서 유래됐다고 하고요. 현재 이제 상업적 의미로는 열이나 압력을 가해가지고 성형이 가능한 재료 또는 이런 재료를 사용하는 수지 제품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은 1868년에 미국의 J.W. 화이엇이 상하로된 당구공 대용품으로 발명한 셀룰로이드라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조금 더 다른 내용이 있고, 제가 찾아본 자료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의 산적 의미는 고분자 화합물 중에서 특히 공업적으로 만들어진 최소 단위의 모노머를, 그러니까 단량체를 연속적으로 중합하여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라스틱 명칭에 보면은 이게 앞에 폴리가 많이 붙습니다. 주로 이제 뭐 폴리프로필린이나 폴리카본, 폴리아스텔, 그러니까 폴리아미드 같이 이런 게 붙은 게 이제 일종의 에너지가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플라스틱을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열적 특성이나 결정의 상태, 성능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는 뭐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냐, 열경화성 플라스틱이냐, 그리고 이제 범용성 플라스틱이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냐, 이런 종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용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목적, 그러니까 생활용, 뭐 간단한 생활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산업적, 그러니까 공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차나 가전이나 항공이나 의료나 이런 특수 분야에 사용해서 그 용도에 맞게 재료를 합성하거나 추가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종에서는 이제 열가소성 수지나 열경화성 수지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열가소성 수지는 서머플라스틱 레진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종류는 열을 가해갖고 성형을, 제품 형상을 만드는 뒤에도 다시 열을 가하면은 녹으면서 형태를 변경시킬 수 있는 수지를 우리가 열가소성 수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압출이나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조를 하기 위해서 압출성이나 사출성형에서 가공이 가능하고요. 주요한 종류로는 폴리에틸렌, PE, 나일론, NA, 폴리아스텔 수지, 그 다음에 염화비닐, 폴리스틸렌, ABS, 아크릴 수증기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상세한 예로 보면은 각종 용기, 샴푸 용기나 세제 용기, 그 다음에 뭐 식품 포장, 쓰레기 봉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일반 음료수 병류들, 그 다음에 전기절연품이나 가정용품에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필름, 그러니까 포장용 필름 같은 게 보면 열가소성 수지에 속하는 플라스틱이고요. 그 다음에 열경화성 수지는 서머세팅 레진이라고 해서, 이 수지는 열을 가해가지고 경화해가지고 형상을 만들면은 그다음 다시 열을 가해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 수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요 수지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오는 페놀 수지,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 에폭시 수지, 폴리에스테르 등이 이제 이 열경화성 수지에 포함이 되고요. 사용예로 보면은 요소 수지는 주로 뭐 쟁반이나 우리가 작은 접시, 빛, 장식핀 이런 걸 사용하는 데 쓰는 게 요소 수지고요. 페놀 수지는 주로 이제 내열온도가 높아가지고 전기 콘센트나 전기 코드, 그다음에 뭐 주전자 손잡이, 냄비 꼭지 등에 사용하는 수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폭시는
주로 우리가 뭐 에폭시 접착제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다음에 에폭시 도료, 그다음에 이제 방수제로서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옷이나 팬티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멜라민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봤을 건데, 주로 우리 식당이나 이렇게 그런 데 사용하는 식기그릇 있지 않습니까? 식기그릇, 그다음 접시, 쟁반, 국자, 수지, 이런 것들이 주로 멜라민 수지입니다. 이게 좀 강도가 강해가지고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나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잘 식히고 하는 그런 특성도 있고 멜라민 수지를 쓰고요. 테프론은 아시다시피 이제 논스틱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수지, 테프론 수지가 이제 열경화성 수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열경화성, 열가소성을 이제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불로 이제 라이터나 이런 불로 태워 보면은 기본적으로 열경화성 재질은 탄소가루 재와 가스 발생으로 소멸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요. 열가소성 수지는 이게 끈적끈적하면서 녹으면서 떨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부드러워지는 그런 현상, 특징을 보여주는 게 열가소성 수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열가소성 수지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래도 이제 아주 높은 열로 이제 계속 가열하면 결국 다 타버리는 건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많이 들어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출 성형이 돼가지고 이 플라스틱 원재료를 이렇게 필렛이나 이렇게 분발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지금 사출기라고 했는지, 이런 사출기다가 이송을 하면서 그러면 원재료들이 녹으면서 거기서 다시 또 고압으로 금형이라는 게 이제 위에 거리 사진상에 있는 이런 금형 틀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그대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금형 틀이라고 하는데, 여기 고압으로 사출이 되면은 저 형상 틀에다가 형성되어 있는 그 모양 그대로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집에서 사용하는 이제 뭐 플라스틱 식기나 일회용기나 이런 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가스 성형법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금형상에 가스를 주입해 가지고 만드는 제품입니다. 우선 보면은 플라스틱을 주형 틀에다 인젝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로서 이제 질소가스를 그 안에 집어 넣어 가지고 거기서 압력을 유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스를 이제 뽑아내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형상이 또 만들어지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일반 앞에서 본 사출 성형의 이제 취약점인 게 표면에 이제 수축이 생기거나 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시간이 좀 연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성형 방법으로 개발이 됐던 거고, 주로 물건들을 보면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형상 제작 시 주로 좀 사용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재료비나 무게를 좀 전체적인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호 중공 성형 방법인데, 그러니까 어떤 예비 성형물, 그러니까 병 형상 등을 만들기 위한 어떤 수지 재료를 이제 차가운 금형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금형을 닫고 난 다음에 성형물에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압축 공기가 주입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용융 수지에 공기가 들어가면은 팽창을 하게 됩니다. 팽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형상에 이루어지면은 그 금형 차가운 표면에 그게 닿으면서 이제 고체화되고, 그러면 이제 성형품을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빼내면은 형상이 나오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많이 가지고 다니는 플라스틱 바틀이나 음료수 병을 제작할 때 이 공법을 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플라스틱 성형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만, 두 가지 정도만 더 보면은 주로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파이프나 앵글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압출 성형입니다. 농업 플라스틱을 압력을 가해가지고 쭉 밀어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고, 비닐 장판이나 비닐 시트 등 좀 시트 형태의 어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그런 것 같이 이제 롤러를 사용하는 플란드링 방식이 성형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계속 늘면서 이제 간단하게 뭐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 데우거나 요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플라스틱 제품에 열을 가하면은 검출되는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페놀 A인데, 이게 이제 뭐 사람에게 노출되면 신경계나 호흡기에 손상을 입히는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는 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로 보면 이제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보면은 먼저 이제 용기 바닥이나 옆면이나 뚜껑에 있는 이제 마크 확인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플라스틱 표면에 이렇게 재활용 목적도 있지만은 어떤 사용한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번은 PET로 해가지고 흔히 우리가 페트병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전자레인지 사용 불가하고, 그 다음에 2번 HDPE는 하이덴시티 폴리에틸렌인데, 이 부분은 재활용도 가능하고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VC는 전자레인지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로덴시티 폴리에틸렌 LDPE는 이것도 전자레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5번 폴리프로필렌은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회용 그 용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문하면 배달 주문하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프로필렌을 많이 사용하는데 먹고 나서 이제 데우기나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자레인지 용기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폴리스티렌 PS는 전자레인지 사용을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어도 그러니까 다른 레진들이 막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재질 자체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사용 가능한 재질도 실제로 한 2분 이상은 가열을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 2분 정도 하고 나서 다시 좀 식혀가지고 조금 재가열을 하든지. 그다음에 한 가지 팁으로서 전자레인지는 기본적으로 그 요리식 캐비시티 내에서 어떤 마이크로파가 이렇게 중앙부에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칭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기를 사용할 때는 중앙부를 약간 벗어난 곳에 놓고 이제 가열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렇게 재질 마킹이 되어 있는 데 있지만은 요새는 전자레인지로서 용기,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마크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길물이나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 마크가 찍혀 있으면은 전자레인지를 사용은 가능한 거고요. 이제 두낫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이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정보를 주는 그런 제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페이지는 제가 첫 페이지 마쳤는데 플라스틱이 이제 환경 오염 문제가 관련해 가지고 모든 플라스틱 종류 제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플라스틱 백이나 플라스틱 용기가 실제로 썩는 데까지는 한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하고는 별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지구 환경은 뭐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것이다 말이 있던데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의 어떻게 우리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참고로 이제 뭐 알루미늄 캔 같은 거는 한 500년 이상 일회용 컵도 실제로 이게 일회용 컵에도 왜 플라스틱 물질이 이렇게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한 이것도 쓰는데 한 20년 이상 걸린다고 하고 저는 종이류는 한 2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가대 포장된 플라스틱 재질로 가대 포장한 제품을 구매를 자제하기. 그 다음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제 분리수거하기. 지금 일반 가정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분리수거를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대체용품 활용하기. 그러니까 에코백이나 이런 걸 활용하기. 이런 거 활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나 환경단체 등에서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행동들이고 이것들이 바로 이제 분리수거 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각 종류별로 분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1번에서 6번까지는 실제로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문제는 HDP는 HDP대로 PVC는 PVC대로 이렇게 잘 분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분리하는 거는 다 이제 플라스틱 종류는 다 같이 한 무게 모아서 이렇게 버리면은 실제로 다시 또 재활용 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게 이제 PET는 PET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좀 힘드니까 소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추가적으로 2차 환경오염까지도 연결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분리수거라도 일단 잘 해주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 장표인데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 사례입니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을 100%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용 기술과 제품들은 개발이 되고 있고요. 산을 보면은 이제 플라스틱 병을 수거해가지고 깨끗이 정제한 후 그 조직을 이제 일반 섬유와 결합해가지고 플라스틱 섬유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티셔츠나 어주를 만드는데 실제로 보면 한 페트병 5개 정도 분량으로 1개 정도의 티셔츠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오션 플라스틱으로 만든 아디다스에서 이제 플라스틱 섬유 같은 걸로 만든 이제 운동화인데요. 근데 운동화 한 켤레당 한 11개의 플라스틱 병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맨 오른쪽 그림은 재생난로인 에코난로 이제 프라다에서 이제 백 등을 만드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제 재활용 제품의 한 1만 톤 정도의 원료는 실제로 이제 7만 배럴의 원유와 57,100톤의 탄소량을 배출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플라스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환경오염의 주임으로 이제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이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노력은 진행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